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한다는 건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실수가 제 의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브론코 영상을 제가 프리뷰할 때 브론코가 아무리 잘 나와도 랭글러 모델이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댓글에 랭글러가 뭐가 좋냐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랭글러가 더 좋다라고 말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브론코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랭글러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해서 차를 동시에 출시를 했다, 이런 거를 강조했던 부분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랭글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왜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으로 제가 몰고 다니면서 부족하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계속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브론코는 좀 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랭글러에서 브론코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랭글러의 진면목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튜닝을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에서도 랭글러의 진면목은 튜닝을 했을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앞으로 랭글러를 어떻게 제가 유지하면서 타고 있을지, 아니면 브론코가 나와서 기회가 됐을 때 바꾸게 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꿔보고 싶다라는 거, 브론코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랭글러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하는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많이 알 거예요. 제가 랭글러 신봉자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무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민영님께서는 현재 렉서스 NX300을 타고 계시는데 리스가 거의 끝나가서 RX350 F 스포츠나 아니면 BMW X3, 아우디 Q5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그러니까 렉서스에서 렉서스로 다시 넘어갈 때 그 받는 로열티에 의한 이자가 낮아지는 부분, 지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는 차값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먼저 하신다 그러면 RX350이 맞는 차고요. 단지 RX350의 단점은 Q5나 X3보다 기름을 많이 먹어요. 연비가 더 안 좋습니다. 리터당 한 거의 2km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엔진이 커서 차가 잘 나가는 스포티함을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차가 타이트하고 무게중심 이동이 일어날 때 차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면서 운전할 때 계속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단단하게 조여주는 이런 스포티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RX350은 지금 타고 계신 NX300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Q5나 X3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적인 측면과 아니면 스포티한 측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닥터 대리님은 이제 카이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6개월 아기, 29개월 아이,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카이엔 쿠페입니다. 그죠? 카이엔 쿠페의 승차감은 카이엔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카이엔의 승차감을 물어보시면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카이엔의 승차감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딱딱하면 뭐가 딱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이엔은 스프링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크업소바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물렁한 차는 아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에는 카이엔이나 카이엔 쿠페는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차감에 대한 건 주관적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옵션을 승차감 위주로 할 때는 기본 옵션보다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옵션이 훨씬 좋아요. 제가 말씀을 항상 영상마다 드리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의 그 잔충격이 정말 들어오지 않아요. 특히 노멀 모드일 때는 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편안하고 조용하게 타고 싶으시면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간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뒷자리에 머리가 닿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뒷자리에 머리가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키가 183인데 제가 타도 뒤에 있는 루프 라이너 쪽에 전혀 머리가 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주 좋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활용도도 높고, 때에 따라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탑승하지 않을 때는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엄규일님은 카이엔 쿠페하고 X640i를 비교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쿠페형 SUV죠. 근데
정말 이 두 차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X640i와 카이엔 쿠페와 거의 비슷한 가격, 아니면 카이엔 쿠페가 오히려 좀 더 비싼데 옵션은 X640i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건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X640i 같은 경우에 제 시승기도 보셨겠지만 차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포티하고 충분히 편안하게도 탈 수 있고, 가속 성능, 브레이킹 성능, 코너링, 뭐 여러 가지 운동 성능들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일반 옵션이 있는 차보다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카이엔 쿠페가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스포티함을 발휘하고, 그리고 더 좋은 승차감을 위해서는, 아니면 더 좋은 운동 성능을 위해서는 더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카이엔을 물어보실 때 많은 분들께 굳이 많은 옵션 넣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뭐 PDCC가 들어가냐 아니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옵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옵션을 다 넣게 되면 금액이 사실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X640i와 멀어져요,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차의 성능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떠나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X640i도 충분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포르쉐란 마크와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옵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카이엔 쿠페로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을 갈라서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글로 쫓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머니 사정은 생각해야 되죠. 아무리 비싼 차라도 충분히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건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승차감과 아니면 좀 더 나은 운동 성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엔 쿠페는 기본적으로 파짐이 적용되어 있는데 뭐 충분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뭐 파짐이 충분하지만 좀 더 좋은 그립력과 좋은 운동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타이어를 더 그립력이 좋은 걸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차를 갖고 다닐 때 파짐이 안 들어갔어도 충분한데, 파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YC님께서 질문을 남기신 내용이 있는데요. GT3, GT2RS, GT3RS 같은 차량은 PDCC 옵션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짐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PDCC보다 사실 더 강력한 부품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뭐 로우 암도 다를 뿐더러 약간의 구조와 링크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간 부품도 많이 다릅니다. 다른 911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YYC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PDCC의 시스템은 GT카 계열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씨님께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미국에 오실 예정이신데 세컨카로 랩터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랩터 크지 않냐, 뭐 어떤 여러 가지, 아내분께는 X5를 사드리고 그리고 본인께서는 트럭을 탈까 아니면 SUV를 사서 뭐 개조해서 탈까, 개조해서 캠핑을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랩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큰데, 미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미국에 오셔서 하루 정도만 타보시면 이 차가 그래도 큰 차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차를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시거나 처음에, 아니면 나름대로 또 좁은 주차장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타고 다닐 만한,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랩터 같은 경우는 도시형보다는 좀 더 오프로딩의 능력이 더 발휘되는 그런 차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컨카로 너무 좋죠. 중고 SUV를 개조하셔서 캠핑을 다닐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중고를 어느 정도 중고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10년, 20년 이상 아주 오래된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2, 3년 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개조해서 다닌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취미생활로 차도 만져가면서 집에서, 그나마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차를 만지고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데 대해서 제약사항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의 재미를 살리셔서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차를 많이 아셔야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뭔가 개조하고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비용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부분이 많고 부품 자체도 오히려 한국이 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개조하는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면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추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재미삼아라든가 아니면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제 실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아시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보람과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KM광님께서 카이엔 패들 시프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처음에 카이엔이 나왔을 때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오른쪽 페달 시프트를 오래 길게 누르고 있을 때 M에서 D로 빨간불이 옮겨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 느낌에는 그때 타이밍이 그 6초가 지나서 바뀌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로직 시스템이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6초라고 돼 있고 또 어디에는 3초라고 돼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 제가 패들 시프트 했을 때 변경되는 시점이 좀 더 타이밍이 맞아서 저번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고요. 현재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강제 사항이 없을 때 평범하게 운전할 때는 뭐 다운 시프팅을 하든 업 시프팅을 하던 그 이후에는 6초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5, 6초 동안을 기다리기 싫으실 때는 요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옮기시면 바로 자동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스포츠 모드에 있어도 레버가 오토 모드에 있으면 기어는 자동으로 5초나 6초 있다가 또 오토 모드로 변환이 돼요. 근데 만약에 레버가 매뉴얼 모드에 있으면 기어는 절대 변환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니더라도 레버가 매뉴얼 모드에 있으면 역시 기어는 조정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레버가 오토 모드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순간이라든가 악셀레이터를 급격히 밟는 이런 순간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 제가 그 오른쪽 페달을 업시프팅을 할 때 기어가 다시 오토 모드로 넘어갔던 부분은 그때 시간이 지나가는 타이밍과 제가 업시프트를 눌렀다 놓는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계속 그렇게 변형이 됐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현재는 패들 시프트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 오토로 변환하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는 상황은 첫 번째 기어 레버가 매뉴얼 모드에 있을 때,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아니면 악셀레이터를 급격히 꽉 밟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토 모드로 변환되지 않고 그 나머지 평상시 운전할 때는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M광님 질문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덕분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계속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항상 취합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그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짧게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계속 답변을 남겨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